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효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마라서 너무 꿉꿉하고 습하고 어떠세요? 좀 많이 불편하시죠? 아니, 그래서 정말 여행 온 기분이에요. 예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동남아 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날씨가 많이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일본 이런 데 엄청 습하고. 예, 근데 한국이 요새는 너무 습해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그 내란숙의 윤석열 출석하는 현장에 서울고검에 갔었거든요. 진짜 습하더군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습도 90%. 이야. 와, 이렇게 짜면 나올 것 같아. 진짜 그러겠네요. 네, 막 뛰어다니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도 아이고. 등줄기에서 땀이 쫄쫄쫄쫄 흘러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 무더위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드시겠다. 저희 프로그램 많이 들으시거든요. 주차 관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밖에서 이렇게 포장마차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실제로 취재 편의점 많이 애청하시는데요. 힘내시라고 제가 응원의 박수. 저희도 응원합니다. 네, 진짜 야외에서 일하시는 그런 선풍기인가 냉풍기 뭐 이런 거 부채 이런 거라도 꼭 있어야 되겠다. 맞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를 잘 이겨내야 우리가 또 건강하게 한국 정치 잘 들여다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부터 좀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하지 않고 현재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라는 점을 자랑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도 해놓았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전화하셔서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혜택 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 주시고 요거 괜찮다 적절하다 하시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저희 같은 프로그램에 많이 광고해 주시고 계셔서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광고는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입니다. 비 오는 날 창문 열기 어렵고 실내 공기도 꿉꿉해지죠. 이럴 때 환기도 잘 안 되는 장마철 또 에어컨 냉기까지 더해져서 기관지가 더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땐 사포닌이 가득한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로 여러분들의 여름 건강을 확실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포닌의 끝판왕이다.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귀한 원료이고요. 그냥 도라지가 아니고 올해 수확한 신선한 우리 농가의 약도라지를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100% 약도라지만을 사용했고요. 여기에 설탕, 꿀, 조청 이런 게 없어도 약도라지 본연의 은은한 단맛과 향긋함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미세먼지 또 건조한 날씨에 목이 칼칼하셨던 분들, 최근에 많이 습해져가지고 어려운 분들, 또 그렁그렁 답답한 숨소리로 고민하시는 분들, 밤사이에 콜록콜록 잠 못 드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약도라지의 사포닌은 6년근 인삼의 3배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꾸준히 드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구매자분들께서 최근에 올려주신 최신 구매 리뷰가 있는데요. 에어컨 바람 쐬다 보니
나오니까 건조해져서 목이 칼칼하고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먹기도 편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이런 의견 있고요. 감기 후에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이약저약 다 먹어보다가 후기가 좋아서 구매했는데 사흘 만에 기침이 멈췄습니다. 이거 진짜 기적인데요. 지금까지 10만 병 판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 가격 그대로 드린다고 합니다. 2병 구매하시면 2병 더 증정하는 이벤트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 기재하셔서 천연 오칠 프리미엄 스푼까지 사은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효과 보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요거는 저랑 개인적인 좀 인연이 있는 상품인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기침이 안 나서 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건조하고 하니까 이 잔기침이 계속 맞아요. 나서 방송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힘들게.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시고 이걸 주셔가지고 이제 약도 먹으면서 이제 이것도 같이 먹었는데 전 이렇게 안 타먹고 네. 그냥 원액 자체를 그러니까. 그냥 퍼먹었거든요. 스푼째. 스푼째. 근데 지금은 기침 안 해요. 오, 신기하다. 잔기침. 예. 안 고쳐지는 잔기침 때는 요거 꼭 사셔가지고 그냥 스푼째로 그냥 드시면은 제가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 저는. 얘기를 듣고 전현희 의원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 잔기침이 계속 나서 정말 방송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기침이 나왔는데 전현희 의원께서 그러셔서 저희가 한 병 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네, 효과가 어떤지 직접 예, 효과가 여쭤보도록 저는 효과를 하겠습니다. 봤습니다. 네. 신인규 효과가 전현희 이야. 효과로 나타날지 예, 지켜보도록 나타나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근데 건강에 좋아요. 약도라지를 좋아요. 많이 약도라지. 드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막 달거나 그러지 않죠. 은은한 단맛이 약간 그 나요. 몸에 좋은 은은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네. 은은한 단맛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봐. 나도 기침이 그러면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원액 자체로 드시는 것도 괜찮다. 네, 스푼채 그냥. 스푼도 너무 신인규 좋아요. 방식. 네. 네, 신인규 방식으로 저는 좀 스푼채 강하게 한번 갔습니다. 예. 강하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도 강하게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주말 사이에 제일 큰 화제가 됐던 건 역시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의 특검 수사 15시간 수사 받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좀 겁을 먹었구나. 15시간 수사라고 하지만 5시간도 채 안 받은 거예요. 오전에 1시간 받고 저희가 이제 식사 시간, 휴게 시간은 가급적 이제 피의자도 좀 줄이려고 해요. 빨리 끝나고 이제 가는 게 서로 네, 이제 좋다. 네. 그런데 어쨌든 식사 시간도 너무 길게 했는데 오후는 또 못 들어가겠다고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검 주차장 막혀 있네. 거기서 한 조금 포즈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약간 멈춰 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나갈 용기는 없는 거예요. 영장 발부될 거거든요. 바로 인신 확보되면 거의 평생 못 나온다는 거 알 거예요. 본인이 특검 진두지휘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요. 네. 나가는데 뭐라고 하면서 나가냐. 전직 대통령들은 무죄, 유무죄는 법정에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다투더라도 송구하다, 참담하다, 그러니까. 저희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고 얘기하는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냈어요. 분쇄하겠다. 그래. 이 정치 수사. 예. 수사를 앞세운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냥 망상론자라서 그런가? 아니요. 본인이 구가할 수 있는 전략이 이것뿐이라서 그래. 겁은 나요. 또 잡혀 들어갈까 봐. 근데 이미 내란, 그리고 내란에 부수한 이 증거인멸 교사 뭐 이런 부분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부분들 법정형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내가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이건 이랬고요. 사실은 저건 저래서 그랬어요. 안 될 거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투쟁을 못 하는 겁니다. 정치 투쟁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고 한다. 이게 안 잡혀가려고. 그리고 시간은 지체해야 되겠으니까. 이게 딱 지금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의 민낯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아주 적확한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날 봤거든요. 현장에서 봤더니 그냥 후루룩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데 표정이 보니까 매우 불쾌하다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거 말고는 다른 탈출구는 없어 보인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 일단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이고 이제 파면당한 내란 수괴가 네. 이제 조사실로 들어가는 그 장면. 사람이면요 최소한 그 포토라인에 서서 저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으신 피해에 대해서 죄송하다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게 맞죠. 네. 근데 그거 전혀 없이 무슨 이렇게 걸음걸이도 좀 이렇게 거들먹거들먹 하면서 빠른 걸음걸이로 그 들어가면서 얼굴에는 뭐 불쾌감이 가득했고요. 네. 마치 저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싸우자라는 도전장을 보내는 걸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켜보는 국민들이 불쾌하셨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 끌기죠. 시간을 왜 끄냐? 특검이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만큼만 본인이 버티면 한번 또 해볼만 하다라는 그 오만함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극복할 수 없다면 그냥 판때기를 깨버리는 게 낫겠다. 나는 그냥 그 소위 말해서 바둑판 뒤엎기 전략 이런 것들을 갖고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송진호 변호인이 이제 그 네. 브리핑도 하고 하던데 이분이 뭐 육사 출신이고 또 군에 있으면서 이제 사법시험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있던 변호인은 아닌데 이번에 이제 이름을 많이 알렸죠. 맞습니다. 아니 이분도 도대체 변호를 하는 건가 자기 이름 알리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란에 진짜 찬성해서 그런 내란 동조형의 어떤 정치 투쟁을 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전 변호인들의 태도도 이거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윤석열 씨가 수사관을 문제 삼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 출신인데 그분도 이제 사법시험을 네. 붙은 이제 법률가 출신의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아 이거 특별 검사 아니냐? 난 검사한테만 받겠다는 또 선민의식을 갖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특검에 검사만 들어갑니까? 검찰 수사관도 들어오고 경찰도 들어오고 공수처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 누구를 배정해서 누가 조사하느냐는 누가 정합니까? 특검이 정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수사팀장 할 때 본인이 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박근혜 최순실 쪽에서 아 나 그 사람 못 받으니까 딴 사람 바꿔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학생이 네. 시험 문제를 학생이 출제하고 내가 시험 보겠다라는 식의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이런 피조사자의 이 태도를 보면서 네. 정말 개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쪽과는 이제 더 이상 협의, 네. 타협 이런 걸로 갈 게 아니라 그냥 법과 원칙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 외에는 네. 더 이상 내란 수계와 우리 사회가 더 나눌 대화는 없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사설이 경찰 신문 못 받겠다는 윤석열 내란 피의자가 할 소린가 대체로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진보 맞아요. 보수를 가리지 않고 아니 경찰이면 어떻고 검찰이면 어떻고 검사 아니면 수사 못 받겠다? 라고 주장을 하고 허위 사실에 입각해서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당시 이제 박창환 총경이 총경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경찰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박창환 총경은 당시에 그 경호처 차장 네. 예, 김성훈을 잡으러 갔던 네, 거지 김성훈을 윤석열하고는 가고. 전혀 상관이 예. 없다. 그래서 특검에서 변호인을 맞습니다. 또 수사하겠다고 나섰어요. 예, 그 허위 사실 계속해서 공표하면 이건 수사 방해 행위로 간주해가지고 변협에 징계도 넣고 수사적으로도 문제를 삼겠다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궤변이냐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 내란죄로 수사할 때 공수처 수사권 없다고 하면서 본인이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한 게 적법하다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검찰도 이게 수사권이 내란에 대해서는 없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지했을 때 이제 관련 수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니까 검찰, 공수처 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네. 경찰이 수사하는데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리고 최근에 경찰에서 계속 소환했었던 거잖아요. 체포영장 치기 전에. 네. 그때 경찰에 낸 의견서를 보면 한국일보 단독 보던데 그랬다는 거예요. 저한테 서면 조사하면 성실히 응할게요. 서면 조사가 마뜩치 않으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보냈던 것도 이 박창환 총경이 이 키를 잡고 있던 곳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대로라면 피의자가요. 이 수사기관 자기 수사할 조서받을 사람 고소고발하면요 무한으로 지체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1차 때는 아예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박창환 네. 총경은. 2차 때는 말씀 주신 대로 지도부 그 경호처 지휘 라인을 이 영장 집행하러 갔었던 거고. 네.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해가지고 경찰한테 못 받는데 아마 그런 게 있겠죠. 감히 경찰이 나를.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 주셨지만 특검에는 검사도 파견 가고요. 뭐 변호사들도 들어가고 경찰도 파견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 네. 특별 검사의 수사 지휘하에 그 업무를 감독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특검팀의 해명을 들어보면 특검 보도 특별 검사는 아니어서 수사는 윤석열 씨 논리대로라면 안 되지만 다 특별 검사의 수사 지휘하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법이에요. 이거 모를까요? 본인이 특검에 있었는데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밖에는 항변할 게 없어서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아마 못할 겁니다. 왜 체포영장 발부를
정확하게 했는데 막아섰냐? 왜 네. 이걸 불법을 자행했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체증이 다 돼 있거든요. 영상이 있고 목격자들이 있고 지시를 받았다는 참고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변죽을 울린다. 그것도 세게 울린다. 이런 인상 받는 아니 거예요. 저도 조사입회를 많이 실무적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요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네. 다 수사관이 합니다. 수사관들이 아니 하죠. 사건이 수백 개인데 어떻게 검사가 그걸 다 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예. 근데 검사는 이제 들락날락해요. 뒤에서 왔다 갔다 뭐 차도 마셨다 네, 왔다 네, 갔다 네, 하는데 앞에 수사관이 하죠. 근데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검사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서 그 특별검사 특별검사 보가 또 수사팀장 네. 지휘 개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걸 모릅니까? 그리고 경찰도 들어온 거 그거 모릅니까? 자기 강자 특검팀이 부리는 거 있었는데. 아닙니까? 강자? 그러니까 네. 저 논리로 치면 윤석열 검사도 당시에 그러면 박근혜 최순실 수사할 때 그 많은 사람들 본인이 조서 다 받았어야죠 검사인데.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트집 잡는 거는 이건 너무나도 좀 뭐랄까 좀 사악하죠. 본인이 했던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니까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변호인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변호권이라고 하는 거는 피의자, 피고인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에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네. 그 변호인들도 이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업무적인 거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변호권을 들이밀면서 증거 조작해도 됩니까?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예. 윤석열이 경호권을 얘기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거 이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자유와 모든 권리라는 것은 보호 범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자유는 자유로 인정 못 받습니다. 네. 심지어 자유라는 틀 안에 들어오는 자유도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땐 제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변호인단이 하는 이 변호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하는 행동들을 나열해 보면요. 변호권에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렇군요. 있다.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이런 변호를 자꾸 하면요. 변호사들 저는 변협에다 징계를 해서 변호사 라이센스를 떼버려야 된다고 보고 예. 이 사람들 조금만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수사 방해 그리고 범행 은폐 조작 이쪽 내지는 더 나아가면 내란 선전 선동. 저는 뭐 석동현이나 윤곽근은 저는 내란 선전 선동으로 저는 취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 변호인들도 변호권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윤석열이를 인간적으로 돕겠다 사리사욕적으로 전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놀아날 수 없다. 저는 아주 특검이 엄정하게 나간 부분 전 매우 잘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토요일 날 제가 현장에,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뭐 한남동도 그렇고, 뭐 체포영장 집행하지 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그러니까요. 시위 아닌 시위를 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자꾸 어제랜다. 그 토요일 날, 직접 현장에는 기자들만 있었어요. 그렇구나. 예, 기자들만 있고, 정치인들 뭐, 물론 이제 그 출입 통제를 했기 때문에 네. 지지자들이나 법원처럼 지지자들이나 이제 정치인들 볼 수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법원도 마찬가지고 네. 검찰도 그렇고 없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간쓸게 다 내어줄 듯 면종 복배하며 꿀 빨다가 윤석열이 몰락하자 재판정과 출두 현장에도 안 간다. 도대체 그 많던 친윤들은 다 어디로 갔나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죠. 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채널A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은 자연인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갈 생각이 없다. 이 완전한 선긋기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한남동 관저에 가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하지 말라 그러고 예. 사실상 바리케이트를 인적으로 쳤던 게 국민의힘의 불과 얼마 전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저는 이런 변명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긋기조차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입장을 논평 하나를 안 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중하게 수사를 받고 주말 사이에 난리가 나는데 공당으로서 여기에 대한 입장 하나가 나오잖아요. 왜 입장을 내지 않냐? 우리 지켜보고 있다. 탈당한 사람이라서 우리와 무관하다? 아니요. 탈당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무관하지 않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휘둘리고 있으면서 분리할 때는 아닌데 우리 사람 아니라서 우리가 논평할
필요도 없는 건데라고 이야기하는 걸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당에서도 나오잖아요. 간쓸게 다 내줄 듯이 면종복배 했으면서 얼마나 굴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러면 윤석열 씨 엄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했던 게 전 되게 와닿아요. 이러면 이건 정치결사체도 아니에요. 최소한의 의리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지한 같은 걸로 모였던 적이 없거든요. 네. 그냥 이해관계로 정치적 이익을 공유하는 거기에 필요할 때 그냥 모였을 뿐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리얼미터도 민주당이랑 20% 이상이 차이가 나요. 이거 답이 없다는 게 전 더 큰 문제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방금 말씀 주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위헌정당 해산에 준해서 처리해야 된다 네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헌적인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홍준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뻔뻔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 본인을 타자화시켜가지고 네. 또 비평가의 자리로 또 어느 슬쩍 또 하와이 갔다 오더니 또 세탁 들어갔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또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반정치 정리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국민의힘의 이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제가 1년 전에 썼던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도 5대 청산돼야 될 보수의 대상이 나오는 게 하나가 검찰 보수, 하나가 MB 보수, 그 세 번째가 기회 보수, 네. 네 번째가 매국 보수, 다섯 번째가 셀럽 보수, 명태 보수, 네. 셀럽 보수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5대 보수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살아남으면 이 당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근데 네. 지금 그 5개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망이 없는 거고 저는요 정치 결사체에는 3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 사상 없죠. 그냥 뭐 이익밖에 없으니까요. 네. 두 번째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쓸만한 사람. 쓸만한 사람도 없고 구심점도 없고 리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합지졸들이 그냥 모여서 머리를 잡고 싸우는 형국이고 네. 마지막으로 사연이 있어야 돼요. 사연은 서사거든요. 그 서사 속에서 많은 분들의 그 지지세라는 것이 단단해지고 확장되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의 서사는 그거잖아요. 아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가르쳐준 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의 존속은 어렵고 저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할 것도 없이 네. 그냥 저 당은 이미 다 망한 상태고 망한 상태의 결과 증상을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근데 저는 별로 의미 부여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저 당은 빠르게 소멸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매우 부합한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시장이 가장 위헌적인 분이에요. 예,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정치가 싫어도 나는 떠나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오고 싶다. 아유, 물고기와 물의 관계죠. 그러니까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국민의힘을 빨리 이제 해산시키고 본인이 어떤 네. 보수의 새로운 자기가 리더가 되고 리더가 싶다는 돼서 새 판짜기를 하자. 근데 이런 계엄은 주장. 한밤에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했죠. 해프닝이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예, 그렇죠. 위헌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예결위 지금 그 아시는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추경 요구하고 있는데 정회 요구하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선임과 추경심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한 반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협조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네. 여전히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이제 아까 그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사실상 12.3 군사 반란까지 일으킨 혐의가 있는 이 정당 출신들이 국민들께 사죄하는 차원이라면 최소한 어떤 그러니까요.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일도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계엄과 관련해서 이미 실기했어요. 그러면 대안 세력으로서 그래도 능력치라도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맞출 수 있는데 네. 제가 이 진영은 지금 그럴 능력과 의지가 없구나. 왜냐하면 무조건 그냥 습으로 남은 거예요. 욕하고 공격하고 공세만 펴서 그것을 정치적 모멘텀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아마추어 같았어요. 네, 네. 지금 예결이나 법사위 이걸 민주당이 주는 게 저는 그거는 완전히 무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집권 초반부에. 그런 맥락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협치하고 이런 모습을 하면 이익을 얻을 텐데 정치적으로. 네. 나경원 의원 지금 뭐 합니까? 이를테면 웰빙 무슨 농성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김밥이 놀라운 그렇게 게 좋은 김밥이 있는지 그 몰랐는데. 키토 김밥 같은 걸 먹더라고요. 키토 김밥. 저도 태어나서 딱 한 번 먹어봤어요. 평소에 잘 못 먹는 김밥. 그게 어떤 딱 김밥? 한번 어디 갔을 때 누가 줘서 한번 누가 먹어요. 줘서? 어떤 딱한 맛이에요? 번.
그럼 맛은 비슷해요. 계란이 많은 네. 뭐 이런 계란이 굉장히 많은. 계란 많은 네, 두텁게 그게, 들어가 네. 있죠. 예, 이제 탄수화물이 없는 제하고. 그런데 이런 거예요. 40%가 넘는 이런 민심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균질화된 평가를 40%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특정 지역에만 아주 집중적으로 40% 겨우 넘긴 거잖아요. 거기에 맥락을 제거하고 이걸 담기 위해서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까 대안이 못 나오는 거예요. 원인 진단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협조할 건 협조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받아낼 걸 받아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라서 리더도 없고 말문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아무도 당을 책임지고 있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아 이게 진짜 큰일 났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상 그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과 사과가 없잖아요. 그건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지금 김용태 위원장하고 옥신각신 뭐 다투는 거 보면은 없어요. 네. 그러면 내란 동조 세력인데 내란이 뭡니까? 내란이 뭐 달걀 4개를 우리가 내란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내란은 국가 체제를 전복해서 친위 쿠데타를 하고 본인들 세상 만들려고 총칼로 국민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세력들이 내란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걸 동조하는 겁니다. 거기 대장이 윤석열이고 네. 지금 조사받고 있고 맞습니다. 감옥 갈 거고. 예. 그러면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이 합법적인 정부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치라는 말을 지금은 쓰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란이 진압이 돼야 정상화가 돼야 그 다음 정상 세력과 협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지금 여기서 협치 운운하면서 왜 대화 타협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전 그 사람도 범내란 동조 세력으로 봐요. 네.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렇습니다. 윤석열 사면해주자는 얘기랑 그게 뭐가 다릅니까? 전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발목 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발목 부러뜨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왜? 내란 동조 세력이니까 뿌리가 네. 내란이고 뿌리가 윤석열이잖아요. 관저 그 네, 시위. 네. 그래서 저는요 국민의힘이 반정치의 저는 상징이라고 보는데 반정치는 청산돼야 됩니다. 저는 반정치 청산론자예요. 네. 뭐 누구라도 저는 반정치에는 예외 없이 청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왜 반정치를 청산해야 되느냐? 그래야 정치 복원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첫 단추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친일 때부터 독재 때부터 아무도 못 해왔어요. 그래서 반정치가 기득권과 손잡고 언론과 검찰과 재벌과 손잡으면서 이 나라를 이 지경 만들어왔다라고 이제는 뭐 학원 내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정치 청산을 먼저 하는 게 지금은 시급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저는 더 겸손하게 네. 잘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국민의힘의 저 목리부리는 저 내란 동조 세력과 같은 저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말을 좀 붙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해로움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완전히 내란에 대한 진압 때까지는 저는 좀 더 강경하게 가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예, 그리고 더 이상 협상은 없다라는 네,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서 좌고우면하고 뭐 했어요.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협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은 따박따박 처리를 하라는 게 맞아요. 국민의 네. 명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우물쭈물하고 뒤로 가는 것은 이건 또 다른 퇴행을 낳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전해야 된다. 아니 근데 개혁으로.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생들 30명 있는데 네. 그 안에 한 5명 친구들이 매일 학생 괴롭히고 매일 학교 와서 불 지르고 매일 저희 가서 뭐 담배 피다가 들켜 선생님한테 또 혼나는데 또 선생님한테 대들고 막 이런 불량 학생들이 있어요 일부. 네, 네. 근데 그 학생들 학교 안 오면은 학교는 수업하면 안 됩니까? 학교는 시험 치면 안 되고 학사 일정은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불량 학생들이 개과천선이 돼서 아 본인의 과거를 회개하고 씻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하면 그땐 기회를 줘야겠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행동이 뭡니까? 담배 피는 거 끊고 술 먹는 거 중단하고 제 시간에는 와서 앉아있고 수업 시간에 졸더라도 책은 피고 뭐 쓰는 연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계속 나가서 놀고 학생들 때리고 다니는데 그 학생 없다고 해서 그 학교가 그럼 수업을 중단하고 학교가 쉬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떠나서 그 주말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소환 조사에 임하는 윤석열 내란 수계의 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아할 때 6개월이 지나고 대통령이 바뀌고 온 국민의 민의로 본인의 잘못이 분명하다, 명징하다라고 사실상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도 안 하고 용인도 안 하고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걸 보면서 이거 이대로 놨다가는 역사가 상당히 후퇴하겠다라는 아니, 생각이 그리고 그동안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인 태도를 보세요. 원내대표. 자기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근데 본인은 또 내란 세력의 하수인, 앞잡이. 근데 자기 허락 없이는 국회는 못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대한민국 법의 원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사자 바꿔달라. 네. 윤석열이 나 안 나갈 건데 영장은 또 치지 마라. 뭐 영장도 불법이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지금 국민의힘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협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전 모순이다. 네.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갈 길 가는 거다. 제대로 가야죠. 잘 가야죠. 좌고 우면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59.7%가 나왔습니다. 잘함 59.7% 잘함, 그다음에 33.6%가 잘못함 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0%를 넘었습니다. 50.6, 국민의힘이 30.0, 20%포인트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는 지지율이 지금 60%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인데 저는 네. 앞으로 저 지지율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그걸 국민들이 지금 알아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점수 딸 수 있는 게 한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가 인사죠. 네. 근데 인사는 이번에 그래도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잘했고 저는 특히나 칭찬할 점은 좀 서울대 출신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확보됐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잘했다. 특히나 뭐 노동부 장관 같은 분은 노동 현장에 있던 분이 바로 와서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기대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사를 잘해서 점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경제 회복이죠. 이제는 민생 지원금을 통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이제 긴급하게 할 거기 때문에 경제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하면 이런 경제로서 오는 기대 심리와 효능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이 해외 순방입니다. 네네. 대통령이 원래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지지율이 3에서 5%가 올라가요. 맞아요. 근데 그동안에 윤석열은 갔다 오면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역설적인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인사 확인했고 경제 회복에 대한 비전 이미 다 국민들 확인했고 이제 해외 순방을 앞으로 많이 가게 되실 텐데 갔다 오면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점수 딸 일이 굉장히 많다. 네. 그러면 전 앞으로 저 지지율이 더 올라갈 일밖에 없지 않는가. 그만 65에서 70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네. 거의 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아니면 멕시코의 그 대통령처럼 예. 거의 뭐 굉장한 지지를 얻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TK. 네. 예, 그 가장 그 이재명 대통령의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50%를 넘겼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대별로 70대 네. 상당한 취약 연령대인데 여기에서도 50%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연령대별로 가장 높은 데는 40대와 50대인데요. 각각 76, 71.9%를 차지했고요. 60대가 58, 30대가 50.9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70대 이상에서도 50.2% 과반 이상이 전부 다 지지한다라는 응답을 했고요. 20대만 유일하게 긍정 45.6, 부정 47.1 이런 격차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부울경이죠. 부울경에서 긍정 53.8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50.1로 긍정평가가 상당히 상회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추세,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열세 지역, 열세 연령층에서 상승세가 있고 또 뒤집어졌다라는 게 뭐 MBS나 한국갤럽에서도 맞습니다. 다 공통되게 네네.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제일 가장 큰 지지율 반등의 요인은 경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과 관련해서 속도감 있게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막 사들이잖아요. 이제 경제 분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 경제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정부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국 주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시에 유동성이 돌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내놨고 이게 공약이었고 네. 또 정말 저는 국민의힘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노동자가 소비자예요. 맞습니다. 노동자가 그래서 자본주의가 잘 설계돼 있고 구동되는 나라들은 노조 조직률이 높고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론의 여지 없이 확립된 또 이런 확인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안 된다. 뭐 이런 비토만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뭘 하고 있냐. 일단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신호로 가는 거예요. 아, 우리 건강해지겠구나.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했던 거예요. 어느 너무 유능한 배터리 기술이 있어. 주주들이 네. 그걸 보고 투자를 하고 막 주식을 사들이고 그러니까 주식이 가치가 올라가면 그걸 자회사로 딱 분할을 해서 별도로 상장을 추진하고 이 회사 가치는 뚝 떨어지고 이게 외국의 자본주의 선진국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주의 이해를 이렇게 침해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주주의 이해관계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사의 책임을 강화한 부분 이게 또 주식시장의 하나의 반등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기업이 이걸 비토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왜곡됐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좋잖아요. 구조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약간 당근 채찍해서 그런 배임죄를 조금 완화해 줄게. 이런 논의까지 하는 거. 이런 게 책임 정치예요. 그리고 얼마나 속도를 냅니까? 저는 기사를 보고 아 해수부 이전 12월까지 구체적으로 안을 내라는 건가 했더니 이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맞는 거예요.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이른바 부산 시민들한테 그 공약으로 선택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반응이 너무 뜨악했어요. 기습당했다는 취지예요. 그렇죠. 지방선거 얘기를 하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지방선거의 성과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전체 대한민국의 운영에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렇게 협량하게 정치를 하니까 지금 거의 과반을 넘긴 건 리얼미터에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지지가 50인을 넘긴 건. 이렇게 국민들이 반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수라고 해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대출 규제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이 수도권의 집값이 불붙었다라는 그 위험 신호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근본 원인은 오세훈 시장이 토호제를 풀었다가 다시 또 묶었다가 이 정책 혼선을 가지고 불을 질러놨어요. 그러니까 방화범으로서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질러놨는데 이거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수습을 할 때 중앙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뭐 대통령실과 뭐 협의가 뭐 완벽히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금융위에서 발표한 정책은 너무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초강수를 던져서 이제는 갭투기를 하겠다는 그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대출 정책이라는 게 맞는 특효약은 아니에요. 이제 조세 정책과 또 수요 공급을 또 맞추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인구 분산책까지 다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첫 단계로 지금 불이 나고 있으니까 소화기를 들고 가서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끄는 장면으로선 전 이번에 너무 정말 대찬성을 하는 이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사다리 걷어차고 이제 우리 세대는 집 사지 말란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이거든요. 저 네. 집이 없는 신혼부부 이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제가 딱 그거예요. 네. 지금 월세 살고 있어요. 네. 결혼도 했고 이제 애도 네, 길러야 네. 되는데 네.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 이번 정책 보면서 보수 언론이 보듯이 야 나 이번에 저 내가 영끌해가지고 나 이번에 집 못 사고 앞으로 이 정부 너무해 이재명 정부 싫어. 그거 본인도 희망사항이고 저 안 그래요. 왜 그러냐? 그동안에 영끌해가지고 갭투기해가지고 차액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이게 정상사회입니까? 사는 집을 가지고? 예를 들어 쌀을요 누가 쌀 먹는 쌀을 영끌해가지고 빚 다 얻어가지고 쌀을 사재기를 해서 다 남들 못 먹게 만들면 그거 정상이냐고요. 집이나 의식주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주거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갭투기라는 게 뭐 부동산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영끌해가지고 이자 내고 끌어놓는 것보다 나중에 시세 차익 올라가는 게 더 크니까 사실상 국가가 그 사재기를 종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으면 그 피해가
결국 저처럼 실수요자가 집을 사야 될 때 그 피해를 제가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 저는 오히려 이번 정책 대찬성해요. 근데 보수 언론에서 그걸 또 뒤집어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정책들이 네.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으로 더 예. 넘어갈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졌다. 주식 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간다. 것이다. 그러니까 여유 이런 자금이. 전체적인 흐름이 매우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상승 요인은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일종의 이제 마중물 같은 그러니까요. 전략을 예. 이제 정부가 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거냐, 뭘 그러면 하자는 건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가자는 거냐, 이제 네. 이런 반문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전국 법관 대표 네. 회의가 방금 전에 과반수 출석으로 임시회의 속개를 하게 됐는데요. 원래 이거 선거 전에 시작이 하려고 됐습니다. 했었죠. 그런데 선거 끝나고 다시 합시다라고 미뤄졌다가 드디어 오늘 하는 거예요. 6월 30일. 사실 이게 그 직위원 네. 그리고 조희대 난. 그 두 네. 사람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다 떠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물러나라라는 요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의 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입장을 내야 돼요. 이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뭐 굳이 뭐 이럴 필요 있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네. 이거는 사법부에 사실상 굉장히 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대법원장이. 네. 그걸 뭐 이재명 대통령의 편을 들어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속전속결로 했을 때 다 내규 같은 걸 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너무 이르게 내면서 아니 이거 제대로 검토한 거 맞냐고 당연히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기록을 안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정치적 의도를 저는 숨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 국면에 사법부가 그냥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려고 했어요. 사실상 소개의 성과를 못 거둬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던 겁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그런 거예요. 판사들이 왜 모인 겁니까?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물타기식으로 뭐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을 뭐 해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민주당도 비판하는 걸 넣고 기계적으로 뭐 5개 안건으로 합의했는데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신입 법관들 앉혀놓고 우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란 걸 진짜 명심해야 된다. 재판 똑바로 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어떤 자구책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의 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국민들께 보여야 됩니다. 이런 걸 얼렁뚱땅 넘어가면 진짜 국민들이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문제되는 2명의 법관은 이제 희대의 정치 판사들인데 하나가 직위원이고 하나가 조희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조희대는 대법원장이고 직위원은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재판을 맡고 예. 있는 이 2명이 지금 사고를 친 건데 최근에 그 체포영장 기각도 뭐 영장전담 판사를 이름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어요. 저는 법원이 그동안의 관심 사건, 공적 사안에 대해 가지고 영장전담 판사 이름을 다 얘기해 왔는데 네. 왜 이번에는 못 밝히냐. 전 이런 부분들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법부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는 거고 직위원 재판장 같은 경우는 룸살롱 사진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사법부가 어떻게 자정할 것이냐. 우리가 상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신뢰를 많이 보내왔는데 과연 우리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오늘 하니까 네.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토론 주제 1. 과연 직위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내릴 때 나를 시간으로 바꿔서 법문을 창조해서 해석을 하고 그러고서 내보내주는 거는 과연 정당한가. 그러면서 왜 법원은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날로 재판하는가.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아니, 판사라는 법복 입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럼 부끄러우면 법복을 벗어라 이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아니라면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자리에서 법복을 더 입겠다면 이 문제를 목숨 걸고 고쳐내야죠. 판사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따져먹고 싶고 또 하나는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이 네. 대법원 상고심 늦게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매번 재판 늦게 한다고 진짜 대법원 가가지고 항의한다는 분들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의 사건만큼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1심에서 유죄, 2심 항소심에서 무죄. 사실심이 끝났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는데 9일. 그러면서 뭐 기록을 받니 안 받니 로그 기록 까자 이런 논란.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갔는데 고등법원이 또 5월 15일로 선거 운동 기간에 또 재판을 잡아요. 재판을 잡아버렸네. 그거 국민적 여론으로 이거 진압이 됐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진압이 안 됐더라면 재판을 5번 받았을 겁니다. 그 5가지 사건 다 기일 열렸을 테니까요. 그럼 이거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완전히 사법부에 의해서 정치 개입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개판되는 나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도 시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성공 못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미수라 불러요. 네네. 윤석열의 내란 미수, 조이대의 사법 내란 미수 사건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저는 판사들이 그 법복을 입고 네. 재판하잖아요. 그 들어갈 때 우리 변호인들은 가서 판사가 있든 없든 들어갈 때부터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예요. 네. 판사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무슨 뭐 양반 나으리라서 우리가 인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부여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그 높은 법대에 앉아있는 판사들한테 예우를 한다고요. 네. 그럼 그 예우에 걸맞게 지금 판사들은 본인의 본분 하고 있느냐. 그럼 하나만 더 지적하면요. 지난 119 법원 폭동 사건도 있었고요. 12.3 불법 계엄 사건 있었잖아요. 이때 조이대는 과연 무슨 메시지를 냈는가? 아무것도 안 했죠. 침묵했습니다. 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죠. 네. 조이대는 악의 편이죠. 근데 그 악의 편의 짓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전 사법부가 네. 긴장감을 가지고 여기서 본인들이 스스로 안 고쳐내면요 타의에 의한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오늘 그 법관회의에 오신 분들 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제가 지금 나열한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결론이 나올 테니까 안 나오면 사법부도 이건 뭐 희망이 없는 거죠. 제가 볼 사법부도 때는. 개혁 대상이다. 희망이 없죠. 그냥 예. 판사들 솔직한 얘기로 박봉으로 살고 앞으로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도 장사도 안 되는데 다 김앤장 가고 싶은 게 꿈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 판사 경력 가지고 좋은 부서 가서 뭐 지재권이나 뭐 좋은 그런 부서 배치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꿈 아니에요? 솔직하게? 근데 그 욕망에 충실하라고 그 자리에 놔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 정말 대우각성이 필요하고 저는 그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법관 대표자 회의 어렵게 열렸으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한번 논의를 해보라 이겁니다. 네.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그러니까. 비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인규 변호사의 지적을 전국 법관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들으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김주옥 부장 진짜. 판사님도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이대의 대놓고. 난에 대해서 길게 아주 예. 주옥 같은 글을 쓰셨던 맞습니다. 재판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목소리를 오늘도- 내셔야죠, 이제는. 아니 근데 오늘도 혹시 설마 온라인으로 출석하고 뭐 이런 거 아니 아니겠지? 오늘 모였다는 거 같아요. 오늘은 오프라인 실제로 상에서. 다 온 거죠. 예, 네, 과반이 넘게 이번에도 실제 출석했다고 뭐 하니까. 오지 않고 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이랬다면 진짜 실망이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조이대 문제와 또 직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바르고 분명한 입장이 나와줘야 예. 그래야 국민들이 흔쾌하게 재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하나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판사들한테 내 인생이 걸린 재판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직위원 판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 룸사롱 사건에 대해서도 예. 지금 대법원이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요. 걸립니까? 사진까지 다 공개된 마당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네. 정도 언론 주목도가 떨어지고 언론 뚱따 유야무야 될 거야. 그런 기대가 네. 없다고는 생각들지 않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만만히 보고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뭐 지방의 변호사들이니 뭐니 했지만 좀 부적절합니다. 그 술자리에 그리고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믿기 어려워요. 어떤 그런 고가의 술집에 들어간 것 자체에 사진을 찍으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진 법조인들이 찍으러 룸사롱 완전히 법기술을 부른다 법꾸라지다 하면서 사법질서를 완전 국민들한테 오독되게 스스로들 만들고 있어요. 윤석열 씨 제일 전형적이고 그 네. 변호인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직 판사까지 부장판사까지 그러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가 또 사법부를 얼마나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진실을 얘기하고 저는 누구나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적절하고 만약에 판단받고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아야 되면 하고 그걸 털고 아니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직에 징계해가지고 직에서 면직될 정도인지 그거는 봐야 되는 거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왜 사회 지도층이 이렇게 좀 없을까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아니
저는 검사들 집단 그 별장 사건 있죠. 네, 그 김학의 사건. 사건. 그거 사진도 동영상도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저도 본 기억이 나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기박입니다. 예, 다 그게 나온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검사들 뭐 룸살롱 다니고 그런 거 뭐 접대받는 거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불신이 이게 큰 건데 사법부도 그렇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오. 아니 사법부도 그러냐고요. 신인규의 도발적 문제 제기. 아니 왜냐하면 사법부도 그러냐. 아니 김학의의 그 별장에 있는 그 동영상이 나온 것과 예. 지기현이 사진만 찍으러 들어갔든 뭐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반가워서 들어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룸살롱에 있는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팩트잖아요. 아니 그게 사진 두 찍을 사건의- 거면 사진관으로 가지 왜 그렇죠. 룸사롱으로 가? 아니 두 사건의 본질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법관, 검사, 사회에서 아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룸살롱을 간다? 그럼 거기서 국민들이 떠오르는 건 뭐냐? 유착이죠. 힘 있는 자들과의 유착, 어둠의 세계와의 유착을 국민들은 불안해하니까 그럼 지기현 재판장 신뢰 못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에 대해서 유리한 결론만 매일 내렸잖아요. 네. 구속 취소 법문을 어떤 법조인이 날로 되어 있는 걸 시로 해석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으로 계속 하죠. 인권 보장 뭐 그럼 계속 시간으로 하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룸살롱 사진도 나왔어. 재판도 소위 말해서 정말 뭐같이 했어요. 그럼 자기들이 이건 판사들이 자존심 상해서라도 용인 못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왜 제가 네. 열을 내고 판사들은 그렇게 마음이 차분해요? 그러니까. 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권위라는 건요 필요합니다. 권위주의와 우리가 싸워서 타파시키는 거지 권위를 잃으면요 그 직역은 설 수 없어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권위는 누가 세워주느냐?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입법으로 국회에서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판사들이 자기 역할 잘하면서 스스로의 권위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네. 저는 거기서 지금 이 사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사법부의 네. 권위가 달려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 오늘 좀 바른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아, 네. 속보 몇 가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하라. 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일종의 언풀해서 네.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7월 2일 공식적으로 첫 번째 소환이 됐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로 2일 현판식 열고 수사 개시 시작한다라는 건데요. 한겨레 오늘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김건희 휠체어 퇴원 쇼였나? 차 탈 땐 벌떡. 봤어요. 집에선 걸어다녀. 예. 이 고양 뉴스 영상 보셨죠? 네, 네, 맞습니다. 참외도 잘 먹던데. 그 참외죠? 잘 먹던데. 과일. 사과인가? 네. 참외인가 했어요. 참외인가? 네, 또 과일은 분명합니다. 네. 포크의 과일은 분명하고 사실상 거의 누워 있다시피 그러니까요. 예, 하고 벌떡벌떡 걸어다니고 휠체어 탈 때도 딱 일어나가지고 타던데 근데 꼭 수사 받을 때만 되면 아프죠. 그러니까 맞춰서 네, 수사 받을 마치 그때만 되면 또 다시 또 네. 입원하는 거 아닌가? 계약하러 갈 때만 네. 아프죠 학생들도. 학교 와 특검이 있을 부르면 때. 바로 또 아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원장 반환, 나경원 의원의 철야 농성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캠핑, 바캉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고 웰빙 농성이냐 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그 관련해서 오늘 속보도 하나 나왔는데. 오늘 퇴임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을 몰락시킨 기득권 그리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야당 역할 수행 못할 것이다. 웰빙하면서 어떻게 야당하겠어요. 네. 근데 저는 순서적으로 네. 김용태부터 비판하고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 저 말 들으면서 역순으로 비판하겠다. 네, 예. 없는 게 네. 기득권이 지금 당을 몰락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용태 위원장이. 그럼 본인은 왜 그 기득권에 줄대서 공천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독서실처럼 마치 칠불사처럼 왜 조용히 살았어요? 이제 와서 목소리 좀 찔끔 내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찔끔. 아주 찔끔. 전혀 도움 안 되는 거고 인제 와서 이제 자기 살겠다고 기회주의적으로 태세 전환하는 건 아닐까요? 저것도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또 세탁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한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수준이 김용태 한동훈이에요. 내지는 홍준표 이준석. 그 수준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대한 세력이 대한답지 못하니까 국민의힘은 망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진으로 들어가면 뭐 나경원, 뭐 윤핵관, 뭐 윤상현 등등등 권성동인데 네. 그분들은 뭐 우리가 더 평가할 게 있습니까? 뭐 웰빙 쇼 하는 거 저거 그냥 딱 저도 라방을 어제 요즘 자주 봐요. 라방. 나경원 라방 자주 봅니다. 네. 100명 들어와 있어요. 아, 제가 진짜? 101명으로 한 명 보내줍니다. 좋아요는 차마 못 눌러줘요 제가. 좋아요는 못 눌러. 그렇다고 제가 뭐 싫어요까지 누르진 않습니다만 좋아요는 못 누르겠다. 들어가서 왜 보냐? 가면 유상범 검사 출신 아닙니까? 유상범 또 나불나불 하고 있고 옆에 또 송원석 원내대표 와가지고 또 뭐 근엄하게 또 뭐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냥 제가 딱 보고 느낌이 뭐냐면은 나경원의 토크쇼다. 그냥 본인이 MC 보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어요. 왜 하느냐? 전당대회가 이제 코앞이니까 의원들 줄 세우고 예. 이제 나경원 캠프를 차리기 위한 사전 면접을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냐. 예. 딱 그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뭐 김밥도 먹고 뭐 바캉스 온 것처럼 한다라고 보일 수는 있는데 예. 본질은 뭐냐면은 커피 마시고. 본질은 예. 뭐냐면 나경원에게는 치열함이 없고 진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상습 출마자라는 그 오명을 벗을 수가 없어요. 또 나올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나경원의 상습 출마를 위한 캠프 준비 단계를 지금 라방을 통해서 저 철야 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당은 그냥 기득권이라서 망하는 거고 기득권이라고 비판하는 쪽도 기득권에 줄댔다가 사실상 이제 와서 세탁기 돌리겠다라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보수, MB 보수, 기회 보수, 매국 보수, 셀럽 보수는 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망하는 재밌는 현상을 그날 현장에 가면 확실히 못 보던 거를 보게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과 TV조선 그다음에 조선일보를 향한 그 윤 어게인 지지 집단 있지 않습니까? 뚜껑 많이 열렸죠. 그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막 기자들이 지나갈 때 야 TV조선 왜 부정선거 보도 안 해? 뭐 이 기레기 그러니까 TV조선 기자들 자기네들이 향해서 믿는 유일한 이 매체인데. 기레기들아 막 이러면서 아니 김건희도 조선일보 폐간시키고 싶다고 맞아. 그 얘기했었죠. 그 논조예요. 그 논조네. 예, 김건희 논조네. 그렇죠. 김건희 논조로 네, 폐간시킨다고. 비판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또 저한테 막 질문을 하는 어머. 거예요. 어떤 질문을 알아보시고. 아니 알아보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당신 기자냐라고 하면서 뭘 물어보냐면 우리 대통령님 건강히 잘 계시냐, 점심 먹으러 왜 바깥으로 안 나오시냐, 막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걱정될 수 있겠죠. 그게. 그렇죠. 근데 네. 막 전국에서 오셨더라고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TV조선도 욕을 먹네. 기레기라고. 그러니까요. 예. 기회주의적으로 하니까 이제 그 윤어게인 예. 쪽에서도 이제 싫겠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종다기하게 이제 비판과 공격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태도 변화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그 기득권층 거긴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네. 나경원, 윤상현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저 김용태, 이준석, 네. 홍준표, 오세훈, 김재섭 전 요런 부류 세탁기 부류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세탁기 부류. 왜? 앞으로 윤상현이나 나경원이 한국 정치를 더 망칠 일은 저는 이제는 그 양은 적다고 봐요. 네. 이제 저자들이 더 대한민국 정치를 망쳐갈 가능성이 전 더 높기 때문에 네. 저의 관심사는 저쪽 그 세탁기 쪽에 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무회의 초안 작성한 걸로 알려져 있는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준석 얘기 해보려고 네. 하는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 그리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비례대표직 승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손솔 의원이 이준석 의원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이준석 의원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 제명해달라. 59만 국민청원 59만이 넘었습니다. 네, 국회에 맞습니다. 응답하겠습니까? 저는 응답해야 되고요. 국회가 이거는 응답해야 제명 한다. 200석이 기준이고 네. 전례를 찾으면 이제 YS가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약간 정적 제거용으로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는데 저는 손솔 의원이 승계받으면서 첫 인사 자리였어요. 나는 맞아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정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는 100번 양보해서 증문즉답 이 과정에서 근데 그것도 작정하고 왔고 본인도 이제 준비했다고 하니까 더 네. 어떻게 보면 저열한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그 말은 안 했겠죠.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할 자격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거엔 공감이 많이 됩니다. 아니 저는 100% 제명을 해야 되고 이준석은 반정치의 심볼이에요. 상징. 반정치자는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정치고
더욱이 본인이 범한 그 3차 토론회에서의 그 발언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저는 국회가 자정작용 차원에서 제명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국회가 안 한다고 하면요. 전 두 가지를 더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그러면 국회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망언과 막말을 할 때 우리 헌법 64조에 따른 제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기준을 밝혀주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언론에다가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절대 라이브 방송 마이크 대줘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은 녹화 방송만 해야 돼요. 왜?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토론에 나와가지고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따위 발언을 아무런 그 죄의식 없이 하는 그런 자를 갖다가 방송에서 생방송에 마이크를 대준다? 저는 그건 국민들이 용납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치를 하지 않을 거라면은 전 제명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 관계자분들 이제 취재를 하니까 최근에 이제 수행했던 보좌관까지도 떠났어요. 그렇구나. 당을. 예, 이준석의 그 최측근으로 수행했던 수행 팀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도 지금 당을 떠나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구에서 이준석 후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던 관계자도 네, 탈당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점점 이제 이렇게 자초한 거죠. 이제 쪼그라들고 있다. 근데 그게요. 지금 정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 다 떠나도 들어와야 되는 게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준석 수사 대상. 네. 그 측근들 다 수사 조사 안 대상.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 뭐 캐나다를 가든 뭐 미국을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들어와서 조사받아야 아니, 된다. 홍준표도 들어왔는데 네. 이제는 수사받아야 될 상황이라 네. 이건 정치적으로 뭐 덩어리가 쪼그라든다라는 판단도 있겠지만은 네. 더 중요한 건 지금 수사의 이 칼날을 지금 피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개혁신당 측에서 저희 취재편이 좀 고발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조사를 이제 받아야 이틀막이네요. 되는데 이틀막. 정치권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관계 어긋남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고발했기 때문에 영등포 경찰서에 저희가 의견서 접수를 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의원은 되게 가고 싶어 할 걸로 저는 평가합니다.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를 못하게. 해요. 국민의힘에 못하게. 엄청 가고 싶은 걸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네, 예. 안 의견 걸리게 표명. 잘 얘기를 안 해. 아유, 예, 잘하네. 고발 평가를 합니다. 고발 안 아니, 국민의힘 되게 되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치가 국민의 민의를 배반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마치 국민 민의를 받드는 것처럼 신용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 여름 들어서 살짝 소강 국면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고 줄줄이 소환이 있을 때 국민들은 다시 또 뜨거운 관심을 보이게 될 거고 거기에서 그 칼날을 빗겨나거나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네, 장윤선 편의점 화이팅.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재밌는 댓글 있던데 용태야 너무 늦었다. 이런 댓글들 제가 아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화이팅. 뭐 이런 글들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 현장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실보도 사실보도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고 있는데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큰 힘을 보태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